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지금 교통 상황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도 조금 교통량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평소 출근길과 상황이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상황입니다. 노원교에서 창동교 사이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옆으로 가는 동1로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어지는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비교적 짧게 밀리는 편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남부순환로는 오륜나들목을 중심으로 현재 시속 20km 미만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마포대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도 오거리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도봉로도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종로가 신설동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우리나라 대기업들 말이에요. 네. 세금 문제가 예전부터 조금 관심이 갔는데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내게 됩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은 세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깎아주는 거 대기업들도 좀 정상화시켜도 될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이 일몰 예정,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향. 예. 그래서 이 정비안을 좀 보면은요, 그 핵심이 바로 대기업들에게 그간 주어졌던 세제 혜택, 이 감면제도 중에서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이제 좀 전용되고 있는 감면제도들 전부 손질하겠다. 이게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세재정연구원, 이곳이 내놓은 안들은 결국은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텐데 거의 이게 뼈대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 중에 또 이날 공청회를 열었었는데 가장 큰 이야기 많이 나왔던 감면제도가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이 고용 많이 하니까 일자리 창출하니까 세금 깎아준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기업들은 거의 고용과 무관하게 이런 공제 혜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었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기업들이 받았던 세금 감면액 이 제도로요. 1조 8,46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한다는 건데 많이 했던 수법들이 고용은 없이 이제 투자만 하고선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고용 창출 없이 단순히 투자만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D라고 그러죠? 연구개발. 이쪽도 세제 혜택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 비용 세액 공제 제도. 이게 비판이 가장 많습니다. 연구비 한다고 하고선 이거 다 이 세액 공제, 세금 혜택을 받는 건데요. 뭐 비판만 할 건데 이 현재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의 연구 개발비, R&D 개발비 증가분에서 한 거의 절반 정도를 세액 공제를 받는 걸로 해서 다 돌려받는 건데 아마 이 제도도 적극 전면적으로 다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들, 세액 공제제도 다 손질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제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 감정이나 여론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그닥 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뭐 제기가 반발을 해도 정부는 이걸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계획을 보면은 2017년까지 이런 뭐 비과세 감면 제도들, 일몰 제도들 수정하면은 한 3조 원 정도 재원 확보된다. 이게 현재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제도 이번에 이 법률 개정안 밀어붙이게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지난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이때 낙마에 핵심됐던 게 정관예우고 그렇죠, 이 정관예우. 변호사들의 수임료라는 게 물론 변호사도 빈입빈 부입해요. 이게 돈 못 버는 변호사는 직장도 못 얻거든요, 요새는. 네. 근데 이 판검사 하신 분들은 돈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 전관예우 대상이 되는 변호사들의 수임료 순위 공개됐다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전관예우 말 많이 하고 이제 판사 오래 하시다가 또 검사 하시다가 변호사 된 분들의 이제 총 수익들 뭐 알려져 있습니다. 연봉 20억, 30억, 천만원의 엑스인데 그동안에 좀 추상적이었던 게 사건별로는 어느 정도나 돈을 받을까 이런 건데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한 대형 로펌이 변호사비를 내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돈 내라. 근데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 내렸으니까 당연히 수임료가 공개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사건 기억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 A 로펌, 10대 로펌에 속한 아주 큰 곳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검사 출신이었던 B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1심부터 3심 무조건 다 내리 다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전관예우의 성격이 좀 비슷한데, 예. 근데 이때 이 고객이 무죄를 선고받아 놓고도 이 마음을 바꿔서 변호사 비용을 이제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자 A 로펌이 이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당시 로펌은 어떤 약속을 했나 봤더니 불기소 또 약식 명령 청구 때는 2억, 무죄 선고 때 2억, 집행유예, 선고유예 1억. 이런 이제 성공보수 조건을 달았다는 것을 이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없다. 이 고객은 이 돈을 지급해라. 이런 겁니다. 아니, 이 돈도 돈이지만 또 비싸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좀 충격이네요. 예? 예. 불기소 2억, 무죄 2억, 집행유예 1억. 이 대단한 건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좀 싼 편이네. 뭐 이런 전언을 좀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아마 이번 케이스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사건 같고, 이번에 나섰던 그 변호사가 아마 10년, 검찰 경력이 한 10년 정도, 10년이 좀 안 됐던 뭐 그런 경우에서 비교적 싼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죄, 이 성공 보수가 3억에서 5억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정도면 정관예우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잘해서 뭐 받은 건 상관없지만, 판사 오래 했다고 해서, 검사 오래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죄가 나오고 또 이런 수임료 챙겨가면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수미가 빠지네요, 수미. 예? 5억의 무죄다. 이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예. 사실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 나름대로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나저나 변호사, 판검사 경험 없이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속이 좀 뒤집어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빈입분 부입분입니다. 진짜 이분들이 더 뒤집어지지도 몰라요. 예? 예. 자, 그리고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엉뚱한 사람한테 돈으로 송금했다면 예, 많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뭐 정확히 말했고요. 예, 일단은 내가 잘못 송금했다. 그럼 바로 거래은행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을 통해서 해당 상대 예금주를 찾아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이제 돈을 반려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여기서 고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은행이 잘못 입금됐던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확 꺼내가지고 갖다 준다. 그러니까 왜 은행한테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은행은 그냥 중간 기관일 뿐이고요. 그 예금주한테 그냥 돌려주세요. 전화만 하는 거고, 돈은 해당 잘못 오입금됐던 그 사람이 다시 본 계좌로 돌려줘야 이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죠? 복잡한 문제도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예외가 많습니다. 가령 이제 수취인이 잘못 내가 입금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 불명. 이럴 때는 그냥 답답한 거죠. 은행도 뭐 잘못이 없죠.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곳에 잘못 입금을 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 계좌일 때. 예. 이거는 뭐 TV에서도 많이 나왔고 상식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압류 계좌일 때는 안 됩니다. 압류 계좌에 원래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채권자와 돈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계좌로 제가 잘못 돈을 보냈을 때는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일 때는 좀 다르지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고 입금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이제 돌려받은 사람이 예금주가 나 못 돌려주겠어 이러면은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분명히 현행법에서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게 횡령죄거든요. 예. 형사처벌까지 받은데 이제 10만 원 내가 입금을 했습니다. 잘못. 예. 근데 그 사람이 나 돈 못 돌려줄 테니까 소송해라. 그러면 10만 원 받으려고 5만 원 때문에 소송한다는 거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날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입금하실 때요. 두세 번 꼭 상대편 계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 실수하려면은 또 실수해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공천의 결정은 당이 나아갈 혁신의 방향도 아니고 정치적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제 울산 남구 을에 공천을 지원했다가 철회한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이 출마를 철회하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울산 남구 을에는 현재 당협위원장이죠.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삼선시장을 역임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 3명이 지원했던 곳인데요. 오늘 작심 인터뷰 이해운 최고위원 직접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심경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네. 좀 그 말도 부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좀 많이 착잡합니다. 예. 착잡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여론조사라는 건 지금 현재는 뭐 인지도지요. 예. 인지도로 결론을 내라라고 이제 세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요. 나머지 두 분이 결격 사유가 있고 컷오프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은 지금 당협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네. 지난번 울산시장 경선에서도 그 경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컷오프 시키면서 예. 당이 그분의 반발을 지방선거 때는 좀 있으면 곤란하니까 무마하는 의미에서 사실 시한부 육사지방선거 때까지만 주는 임시당협위원장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마 금지가 되는 법원 판결을 받으셨어요. 예. 5년간 출마가 금지되는. 물론 2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당의 당원 당규는 판결 이전 단계인 기소 단계에 들기만 해도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규정을 계속 지켜왔고요. 공천은 당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원이 아닌 사람인 상태가 된 거잖아요. 사실 공천 배제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룰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다른 분 한 분은 2008년에 저희가 공천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보궐에 출마하려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공직을 중도의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퇴하신 분들은 일괄 컷오프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많은 사람을 이 기준으로 컷오프 시켜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에 해당하시는 분은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이 보궐에 출마하게 하는 것이 자기 사퇴 이유라고 울산 시민 앞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 당의 그동안의 공천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컷오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부당하고 당이 어떻게 이런 개혁으로 나가고 혁신위를 출범시킨다고 하면서 저희가 2008년에 이런 공천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을 팽개치고 그 자기를 공직에 뽑아준 국민들을 외면하는 이런 일은 개혁이 아니다. 이건 반개혁적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일을 못하도록 마음 먹지도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컷오프 시킨다는 것을 당이 천명한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임기 중간에 보궐선거 나가려고 본인 한 자리 좀 높은 자리 가려고 다 사퇴하고 나오라고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어겼다는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그 기준을 어긴 근본적인 이유, 물론 명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혜훈하고 이렇게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은 남구청장 재선하셨고 한 분은 시장 3선하셨으니까 그 지역에서 인지도는 99% 나오겠죠. 인지도만으로 결론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혜훈만은 안 된다라는 가능성 말고는 제 머리에는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늘 듣기 좋은 소리만 당에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과 청와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늘 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저는 당원의 또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때는 때때로 당이 원치 않는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제 하루 종일 수많은 언론들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그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그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한 위원이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저희가 앞서 임태희 전 실장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삼성 등 기업과 경제에 밀접한 수원청의 경제 전문가인 임 전 실장이 나서면 당의 승리에 보탬이 될 것. 당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두 분 사이에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전문가면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혜훈 최고위원을 여기에 공천을 해야 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안 고사하고 뭐 당으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결국은 듣기 싫은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다. 이거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친박 내에서도 지금 솔직히 이현 의원은 뭐 원조 친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형적인 분인데 친박 내에서도 이게 좀 계파가 지금 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천은 계파 공천이 아니고 감정 공천이다. 계파 공천이 아니라 감정 공천이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감정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임태희 전 실장도 내가 친이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혜훈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공천의 중요한 기준은 승리를 위한 건데 승리를 위한 거는 2차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네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남의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평택의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울산과 평택은 지역구의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도 공천위원장도 해보고 공천심사위원도 수없이 해봤지만 지역구 공천을 할 때는 박빙의 승부를 다투는 곳은 저희가 당선 가능성이 제1순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1순위가 아니라 그냥 전부입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사람을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1%라도 누가 높으냐. 근데 지금 반면 여기 평택은 1%라도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1등한 분만 컷오프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개의 보궐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안정적이고 당선이 확정적인 곳입니다. 누굴 공천하든. 이런 곳은 여론조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본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봐야 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통상 저희들이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이런 경우 단체장을 했거나 여러 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개혁성, 도덕성, 전문성, 당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이 사람을 공천하면 당의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볼 것인가 이것만 봅니다. 지금 이 두 경우를 놓고 보면 당이 공천을 거꾸로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정공천이 그래서 이제 감정공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어제 공천심사에서 친이계라고 해서 배제하지도 않고 친박계라고 해서 선택하지도 않는다. 이 얘기가 결국 맞는 얘기네요. 네? 맞을 겁니다 아마. 네. 우리 윤 사무총장이 아주 또 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모두 하실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참 제도로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이제 뭐 정부의 인사도 그렇고 당의 인사도 그렇고 인사는 다 기본적인 그 논리나 이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공정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본인의 친소관계,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누구는 언젠가 나한테 미운 얘기를 했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했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고르게 되면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은 이 제도를 운용하는 자리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감정 공천할 때 감정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보다도 사람의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혜원 의원한테 좀 감정이 상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누구를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여러 언론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동안 당 주류라고 지금 요즘 불리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 공약한 건 지켜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지 이런 게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북해 하셨대요. 당 주류 그죠? 주류 얘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7.14 전당대회가 생각나는데 네. 7.14 전당대회도 지금 굉장히 좀 뜨겁다 못해 막 과열돼 가지고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어떤 분이 당권 주자로 선출이 되느냐, 당 대표로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 당이 여기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정부가 여기서 바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혁신을 지금 두 분 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방향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하시는 건 다 옳고 저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관건이 이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하시면 이 말씀을 실천할 분인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인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은 과거에 그분들의 삶의 궤적이 어떠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하. 과연 말씀하시는 대로 권력을 사유화한 적이 없는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 왜 청와대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청와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겠습니까? 권력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력을 팔아서 본인의 뭔가를 챙기고 싶은 권력 사유화 욕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권력을 팔아서 당직도 챙기고 당의 여러 가지 자기 계파들에게 자리도 나눠주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낙하산 인사도 내려보내고 또 금융기관에다 압력을 넣어서 부당한 대출 압력도 넣고 이런 일들을 해오신 분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혁신, 당을 주도적으로 당청 관계를 이끌고 가겠다, 다 빈말일 뿐이고 공연불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께서 말에 속지 마시고 그들 중에서 어떤 전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혁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바위인가요? 새누리당을 확 바꾸는 위원회. 네. 거기 이준석 전 비대위원회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는데 만으로 하면 20대 아닙니까? 네. 일부 언론 730 재보궐선거 앞두고 쇼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이제 유감스러웠던 게 이 혁신위가 출범하는 날 당이 이런 혁신과 거꾸로 가는
당이 나가야 될 방향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공천을 하는 것이 극히 유감입니다. 예. 바로 이런 것이 일부 국민들이 과연 당이 이런 혁신 노력을 하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이 진정성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당의 혁신 의지를 믿어줄 것이고 730 재보궐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시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답을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도 많고 앞으로 새누리당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사만 좀 제대로 했어도 새누리당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 옛부터 인사가 만사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예.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인사고 둘째도 인사고 셋째도 인사인데 인사를 잘못했으면 모든 걸 잘못한 게 된다는 뜻 아닐까요? 예. 지금 어쨌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어서 인사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인데,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의혹의 명수라고. 의혹의 명수. 예.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 이 최고위원도 이 경제학자시고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시고 KDI에도 쭉 근무를 하시고, 학자적 입장에서 보실 때 실제로 지금 김명수 후보자에서 줄줄이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라고 불리는 분들, 대학의 교수 직함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나오셨는데 말씀들이 없으세요. 네. 어떻게 이런 분이 나오셔서 학자의 수장, 학자의 대표, 교수들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아무도 선언도 없으시고 말씀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부끄럽지 않으신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예. 지금 계속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앞으로 근데 참 이 최고위원께서는 백의종군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네. 그럼 모든 거를 다 내려놓으시겠다? 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새누리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 아무 계급장 없이 오직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계속 남아 계시겠다라는 그 상태에서 백의종군 하시겠다, 그죠? 네. 저는 새누리당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당의 안에 있으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당 밖에 나가서 변하기를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예전에 초선이셨을 때 제가 그때 다른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상을 비슷하게 해서 나오셔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많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뭐 백의종군 하시면 심심치 않게 제가 또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의 뉴스, 빅데이터로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당연히 주목받는 게 청문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뭐 네. 누구는 고추도 키우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예. 처음 보는 고추밭입니다. 네. 예, 근데 참 전 너무 건조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예, 누구는 이렇게 고추도 키우고 사는데, 근데 자 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예, 여론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가 두 가지 각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8명인가요?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된 분들. 예. 이 검증 논란이 이제 뒤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사청문회 관련 언급량이 약 7만여 건 정도 검색돼서 이제 작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 대체로는 청문회 제도 문제보다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인물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뭐 예상하듯이 이번에 그 인사청문회 논란이 문창극 후보자가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위가 문창극 후보고요. 그리고 2위는 박근혜 대통령, 3위는 유임이 결정된 정홍원 총리가 차지했는데요. 예. 뭐 이것까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4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예. 네. 이는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 새누리당인데 예. 당시 이제 2005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코드 인사를 비판하면서 그 인사청문회법이 확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확대됐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SNS에서 많이 그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시작은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네, 어쨌든 네. 확대가 됐는데, 김진태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네. 김진태 의원도 뭐 설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 인물연구원 5위에 올랐죠. 김진태 의원도. 네. 그 청문회 폐해를 언급하면서 50 청문회 때 전두환에게 명패를 집어던진 노무현 때문에 청문회 폐해가 생겼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제 SNS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논란과 번지수도 잘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아가서 그 인사청문회법 확대 개정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 말이 그 뭐 유시민 전 장관이 뭐 말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저쪽 사람들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 거다. 사람 빌려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한 지 한 말이 또 많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거 쭉 보니까 새로운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의혹의 명수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이제 오늘 도착했나요? 어제 도착했나요? 아무튼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뭐 검증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예. 뭐 김명수 교육부 총리가 6위에 올랐고 7위에 그 한민국 국방장관 후보가 올랐는데요. 예. 뭐 앞으로 그 고추 얘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청문회 연관 인물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긍부정 연관과 청문회에 관련해 가지고요. 뭐 일단 자진 사퇴가 얘기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이건 뭐 문창국 후보의 자진 사퇴, 그렇겠죠. 그리고 또 정홍원 총리도 자진 사퇴 연관어가 좀 생기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명수 후보는 뭐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많이 퍼져 있고요. 예. 그리고 2위가 안타깝다인데 이거는 이제 문창국 후보 사퇴 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못 가서 안타깝다고 한 발언이 이제 비판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령 뭐 청문 요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와대가 안타깝다고 말을 하는 것은 유체이탈화법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예. 그 뒤로 뭐 탓하다, 표절, 낙마, 부도덕한 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온통 부정적인 언어들로 뭐 뒤덮여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사실 곰곰이 저는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이거를 수습하려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도 있는데 참 그 부분도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럼요. 이게 왜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 지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SNS를 장식한 인물들 살펴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월드컵 16강. 하지만 안타깝게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축구 관련 인물들이 순위권 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9위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올랐고요. 8위는 손흥민 선수, 7위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6위는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신율 교수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예. 오늘은 쉽습니다. 쉽죠? 네,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금방 알아요. 이 축구 선수죠? 네네. 예. 박주영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박주영 선수 저는 뭐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구 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벨기에전하고 할 때 박주영 선수가 대활약을 요번에 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안 나오는 게 대활약이다. 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런데 홍명보 선수는 요새 또 홍MB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비교하는 뭐 그래프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홍MB의 비교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네. 예. 3명이나 하여간 월드컵 시즌 남네요. 이 4명이나 다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죠. 비정치인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기는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1무 2패의 초라한 성적으로 어쨌든 16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그 많은 비판 여론이 좀 쏟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 박주영 선수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박주영 선수를 중용한 홍명보 감독에게도 먼저 비판의 화살이 쏠렸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좀 화제 아닙니까? 쪽집게. 네네. 최근에 또 16강전 그 프랑스 나이지리아전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뭐 다시 또 이 문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문어 뭐 이런 별명이 붙었고요. 네. 예. 펠레가 사실은 이영표 선수를 좀 만나서 그렇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돈을 주고 사사를 받았으면 그 뭐 더 유명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펠레 참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영표 위원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향해 쓴소리를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그 유럽 축구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멘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에게 멘탈이란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 섰을 때나 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경기를 앞두고 밀려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해서 이제 애둘러서 그 홍명보 감독의 어떤 경험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어요. 벨기에전 이후에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젊은 선수가 이제 많은 활약을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랬고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16강 올라갔으면 몸값 자체도 굉장히 더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과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더 안타까운 게 이 홍명보 감독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사람이요 이 물러날 때하고 이 저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아직도 사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결정이 내리든 때를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네, 주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 이탈리아 감독하고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예.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했는데 다시 유임이 됐어요. 예. 그 홍명보 감독도 어쨌든 이 정도 되면 먼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글쎄요. 뭐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이 더 그 현명한 태도 아닐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16강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전패를 할 그럼요. 수도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그렇군요. 자, 그리고 5위부터 1위까지 또 알아볼까요?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의 뉴스가 뽑은 이번 주 뉴스피플 5위부터 1위는 누구일까요? 5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4위는 정홍원 총리, 3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2위는 200만 건의 언급량으로 문창극 전 총리 후보가, 1위는 220만 건의 버즈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예. 자, 이 뭐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5위부터 1위까지 포함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세 분이시네. 네. 예? 뭐 아직도 총리가 두 분이고 이게 뭐 일정급 이상만이 1위부터 5위까지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총리 문제가 아무튼 큰 화두였어요. 예. 네, 아까 그 200만 건이라는데 이게 주간 언급량이라 22만 건이라고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창국 후보자가 이 총리에 대한 관심을 이제 굉장히 높여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논란이 이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좀 옮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는 어쨌든 사퇴를 통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버즈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예. 상태고요. 그리고 청문회 자체의 문제는 그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한때 굉장히 급격히 달아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예. 사임한 총리를 다시 유임시킨 것. 그리고 또 그런 한간의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리 후보 하나를 못 찾냐, 새로운 총리 후보를. 예. 이것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총리를 다시 기용하는 것이 예. 국민 정세에 맞는 일이냐. 아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를 둘러싸서 전 현직 대통령 그리고 총리, 후보, 총리 뭐 이것이 압도적인 언급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물 톱10 이거 요번 주 걸 쭉 본다면 다른 특징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교수님은 눈치채셨겠지만 톱10에는 정치인들이 대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 그것도 그렇지만 정치가 아무튼 세월호 참사에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일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심지어 당대표 경선 중에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서청원 의원도 그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청문회 전국에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야 할 어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김한길 대표도 이 높은 순위 10위 안에 못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엔 월드컵 관련 인물이 대거 진입하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건 좀 이 정치가 가령 대통령과 총리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정당의 대표들이 거론이 덜 된다는 건 정치의 역할이 그만큼 약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보면은 김무성 의원은 이제 12위에 올라 있고요. 예. 문재인 의원이 15위, 안철수 의원이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 서청원 의원하고 김한길 그 새정치연합 대표는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고요. 예. 어쨌든 뭐 이 정치가 역할을 해야 어쨌든 그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국민들 감정도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치유하고 화합하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생길 텐데 지금은 정당의 정치력이 그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병헌이가 없어요? 아, 네. 그것도 참. 아니 유병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5억 원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이제 유병헌 씨 행적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조차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도 이제는 좀 약간 지쳐가는 게 아닌가. 뭐 새로운 단서가 나와야 다시 언급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정말 유병헌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역사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역사에 어디쯤 서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